지금 반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재고가 지금 늘고 있어요. 줄어든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수출 데이터가 살아났다라고 봤지만 생산이 그보다 더 많이 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뭐가 쌓이고 있냐? 디램. 2020년, 2021년을 이끌었던 디램은 지금 그때 들어갔던 막대한 서버에 대한 투자 이후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네. 기업들이. 여러분, 기준금리라는 건 사실 상징적인 하나의 지표 같은 거고요. 전 세계 시장금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근데 이게 1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증시에서 뉴욕 증시 간 다음 나스닥은 또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사인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중국의 부동산 상황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화요일에 증시연구소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를 보게 된다라면 기준금리와 실질금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올리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바로 시중금리로 연동되는 구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는 은행 간 금리이기 때문에 다소 시중 간의 금리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이지만 그 국채금리는 4%대 초반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경로로는 미국의 경기가 호황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안전자산에 대한 회피,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달 초만 해도 조금 얘기가 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미국이 과연 경기가 호황이냐라는 부분들 CPI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소 거기에 의문점이 나타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어느 정도 대세적인 여론은 뭐냐면 미국이 막대하게 국채를 지금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내년까지 허가받은 무제한적인 국채에 대한 발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국채금리는 어떻게 보면 실질금리다라고 할 수 있고 네.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금리다라는 거죠. 5%대 기준금리였었습니다만 4%대 체감금리를 느꼈던 기업들이 이제 4% 중반대까지 체감경기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라든지 각 가게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체감하게 되는 거고 뒤늦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회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4%대 중반의 금리를 찍었을 때 최근에 세 차례 정도 상태를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과 국채 간에 있어서 수익률을 따지게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2020년에 비근한 예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이거 뭐 1%도 안 주더라.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일부 회사채 금리가 10%대를 가다 보니까 야, 주식보다 채권이 더 낫네? 라는 인식들이 퍼진 거죠. 미국도 이론적으로 4%대까지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PR이라는 이런 거 보면 5년 수익률을 보면 국채가 이기는 걸로 나타나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4%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네. 이론적으로 그렇고 뭐 5% 10% 최소한 20% 수익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인 수치가 나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유보가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자를 더 많이 내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물론 최근에 원화 약세는 중국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화가 약세 기조에는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그렇죠.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굳이 내가 이걸 투자해야 돼? 투자해 놓은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
라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안 들어오는 이런 효과 때문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 남의 나라 불구경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와중에 참 헷갈리는 게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증시에는 악재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주가를 보면 네. 더구나 이들은 성장주잖아요.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는데 주가가 하루 새 한 8%씩 올라간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을 그러니까 사진처럼 지금 당장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게 지금 뭐 보름 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두 주식은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진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난 거고 더군다나 이게 빠졌던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 영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기관들이 돈을 뺀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하루 올라갔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사진 한 장만 놓고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고 네. 그동안의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율적인 반등 정도로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오해를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왜 빠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들을 보면 성장주들이 막대하게 자금이 필요하니까 네. 거기에 따른 자금 수요가 부담이 된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최근의 성장주에는 전 적용 안 된다라고 봐요. 이 논리를 가지고 성장주가 못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1980년대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남의 돈을 많이 갖다 안 씁니까? 안 써도 이제 뭐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론 주가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FCF 방식으로 현금 흐름에 따라서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자율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할인율이죠. 네. 10년 뒤의 가치를 지금 이자율로 할인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1억이란 돈을 10년 뒤에 1억이란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2% 금리다라고 하면 약 8천만 원 정도 가치 평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한 미국 국채 금리는 4%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로 줄어드느냐? 6,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 그러면 10년 뒤에 1억을 벌 회사야. 그런데 지금 2%대면 지금 8천만 원치 가치를 줄 수 있죠. 근데 4%대다 그러면 6,700만 원 가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리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성장주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성장주의 가치 평가를 하는 모델에 있어서 이론적인 모델에 있어서 할인율이 그만큼 세게 들어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명확하게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하루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다들 기대감 갖고 이 예. 실적 바라보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주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왜 SK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샘플 보냈다는 얘기에 다들 네. 기대감 좀 갖고 계신데 국내 반도체 주가는 언제 올라가나요?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저는 아직도 배고픈데요. 그거는 저기 앵커님께서 좀 많이 드시는 거고요. 그런가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올 상반기 때 네. 주가가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 올라온 거면 몇 년치가 한꺼번에 올라온 거라고 저는 봐요. 반도체도 그렇습니까? 반도체도 물론 이제 그렇죠. 이게 이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셈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제 이제 HSBC에서 그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올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약 한 20만 개 정도 투자가 된 걸로 될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게 40만 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90%를 엔비디아가 이제 GPU가 네. 들어간다라는 개념이죠.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는 개념이 갑자기 왜 GPU가 튀어나왔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알파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인공지능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대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인공지능은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쭉 누적된 데이터, 두 번째는 알고리즘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라는 거고 마지막이 하드웨어예요. 알파고 때만 하더라도 하드웨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GPU란 것이 나오면서 병렬 구조에 계산하는 칩이 나오면서 이게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집에 있는 노트북도 바꾸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기기도 좀 바꾸고 네. 기업들은 막대하게 서버를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초호황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2019년 재고 사이클과 맞물려 가지고 초호황을 나타냈는데 지금 반도체 상황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재고가 지금 늘고 있어요. 줄어든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수출 데이터가 살아났다라고 봤지만 생산이 그보다 더 많이 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뭐가 쌓이고 있냐? 디램. 2020년, 2021년을 이끌었던 디램은 지금 그때 들어갔던 막대한 서버에 대한 투자 이후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기업들이.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의 구현이고요. 이 서버가 늘어나면서 GPU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GPU는 생각하는 칩이 아니에요. 계산만 하는 칩입니다. 계산만 하는 칩인데 계산을 하는데 얘가 막 계산하다 보면 내가 뭘 계산하지? 이렇게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도 뭘 하다 보면 그렇죠.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갈 때가 있죠. 안드로메다 네, 가세요. 네. 그러면 내가 뭘 계산하는지 다시 이제 그 적어놓은 종이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HBM이 하는 기억장치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GPU는 기억이라는 게 없어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데 옆에서 자 너는 1 더하기를 하는 거야. 1 더하기를 하는 거 알려주는 게 D램과 HBM이에요. 아 그게 바로 고대역 반도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네. 건데 이거는 저장, 그러니까 우리가 딱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는 전원이 꺼지면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에요. 어찌됐든 과거에는 우리가 CPU와 관련해서 D램이 이제 각광을 받았다라면 GPU와 관련해서는 HBM이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조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저렇게 GPU가 되면 여기에 HBM이 따라 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는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한쪽은 근데 디램이 있고. 올라갔다기에는 주가가 너무 미미해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7만 원 깨진 지가 오래됐는데 오른다고 해도 뭐 3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다들 갈급한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HBM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삼성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HBM에서 최대 수혜를 볼 한국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힘을 확 내는 것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동안 상반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상반기 때 이 실적 나오기 전에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셨어야죠. 그건 저는 선반영이라고 봅니다. 선반영되는 단계고 지금 하이닉스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BM 비중이 20%까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HBM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쌓여있는 막대한 디램은 어떡하죠? 이건 운전 자본으로 고스란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될 난제예요. 기존의 재고가 너무 많군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거기서 자유스러운 거죠. GPU란 단어를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준, 만든 건 소니지만 각인시켜준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걔네들은 GPU가 없으면 못 팔 정도지만 하이닉스도 HBM을 팔지만 막대하게 쌓이는 D램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저거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AI가 간다고 해도 사실은 하이닉스 등이 만들고 있는 HBM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D램에서 손해보고 있는 걸 만회할 정도가 될 거냐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세계 경기 살아나야 되고요. 중국 경기 좀 살아나야 되고 셈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게 그런 재고 부담이 없는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거죠. 그러게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후공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HBM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반도체 칩이라고 한다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둥그런 원판 실리콘 웨이퍼를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제 각 칩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네. 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칩이 나오면 그 칩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전원을 연결하고 조립하고 포장까지 하느냐가 후공정이라고 저희가 통상 칭합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전공정이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끌어냈어요. 그다음에 그 칩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구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뭐 몇 층을 쌓는다 뭐 네. 한다 막 이게 후공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HBM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동일한 그 면적에다가 칩을 몇 개를 싸가지고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그게 동시에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그래서 후공정 업체의 주가가 삼성전자나 그 SK하이닉스보다 몇 배 더 올라갔던 거죠. 그렇군요. 그 최적화하는 업체들. 그 수혜를 오롯이 후공정이 보고 있는 거죠. 니네는 열심히 해 우리한테 줘. 근데 니네 규모가 워낙 큰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익을 내.
그게 증명된 게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왁구가 맞아버린 거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는 좀 기다려야 된다. 저는 길게 보실 필요는 네. 있다라고 봐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지금 이 시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은 저는 이제부터 퍼포먼스가 벌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는 어때요? 2차 전지가 어제 또 다시 어제 오늘 좀 올라가거든요. 2차 전지 쪽은 지금 고점에 잡으셨다 하는 분들은 지금 이런 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계신 분과 2차 전지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진다라고 보거든요. 2차 전지 성장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3년 전부터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LG화학, LG엔솔, 다시 LG화학,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 다 말씀드려 왔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밸류에 대해서는 전 좀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150만 원에 잡으셨던 뭐 20만 원에 잡으셨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잡으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제 이것은 수급 논리가 많이 주요한다라고 봐요. 우리가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얘기하면 에코프로만 올라가면 안 되죠. 많은 업체들이 다 같이 올라가야죠. 그런 것들이 상반기 때 보이다가는 지금 올라가는 게 뭐죠? 오늘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에코프로만 올라가고 포스코그룹주는 못 올라가요. 다들 최근에 저도 뭐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보면 오늘 또 모 증권사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바이 의견된 리포트가 나왔어요. 25장짜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가요. 에코프로만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이게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식 그 논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보면 테마도 있고 네. 그 특정 종목 혹은 특정 산업군의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네. 나타나잖아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이 세 분류로 나눠졌다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2차 전지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력하게 테마. 초전도체가 있건 없건 난 테마. 초전도체 가고 나니까 맥신이 또 얘기가 맥신이 되더라고요. 가건 말건 네. 뭐 상관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테마야. 강력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관망. 코스피 정도로 보게 된다면 거래량도 줄고 주가도 조금 조정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리 아프니까 좀 쉴래라는 완연한 모습들이 보여서 투자자분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졌다라고 봐요. 이 자금은 섞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좀 더 세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는 유튜브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때 그런 효과로 인해서 소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신 분들이 수익이 나다 보니까 더 이제 자신감들이 생긴 거죠. 학습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게 되는데 예. 이거 우리 증시에 영향 얼마나 줄까요? 그렇게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 지금 회사채 이자를 못 갚았잖아요. 우리는 이자를 못 갚으면 1차 부도 다음날 2차 네. 부도를 하는데 30일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에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LPR 금리 내려가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거고 중국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손을 보겠다, 네. 지원하겠다라는 정도까지 나온 거 보면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형이다. 아직까지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자. 그 대신 이 문제가 터지면 위안화라든지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 미치는 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